지금 일단 이 개업공사인 피고와 변호인들의 주장에서 네 번째 주장, 행정사법에 위반한다 하더라도 형법 16조에 의한 법률에 처해당한다. 이 예비적 주장을 하지 말았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굉장히 의외네요. 대법원에서 2006년, 2009년에 이런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자부가 이와 반하는 2015년 유권 해석을 내렸다라는 것도 좀 의외고요. 또 대법원에서 관련된 부분이 2017년에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또다시 소송으로 논쟁이 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의외의 상황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판결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자, 일단 이 판결이 1심 선고유예 이렇게 판결을 100만 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는데, 일단 이 소송 사건에 대해서 피고인들은 개업공사고 또 피고인을 선임한 법률 전문가인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를 먼저 좀 보고, 이 개업공사와 이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서 어떤 거를 좀 보완을 해야 되는지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네 가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피고인들이 작성한 컨설팅 계약서, 이게 바로 이 권리금 계약서거든요. 주된 계약 내용이 새로운 임차인인 조 누구에게 어린이집 인가를 받기 위한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내용으로 구 행정사법 2조 1항에서 정한 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이게 첫 번째 주장이고, 두 번째 주장은 위 설령 컨설팅 계약이, 즉 권리금 계약이 컨설팅 계약이 권리금 계약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권리금 계약의 중개도 공익서법에서 정한 중개행위 범위에 속한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설령 권리금 계약의 중개가 공익서법에서 정한 중개행위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권리금 계약은 임대차 계약과 결합하여 일체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권리금 계약을 중개하는 행위는 공익서법에서 따라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주장이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가 행정사법 위반된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16조에 정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자, 지금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이 개업공사인 피고와 변호인들의 주장에서 네 번째 주장, 행정사법에 위반한다 하더라도 형법 16조에 의한 법률에 처해당한다. 이 예비적 주장을 하지 말았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주장은 주의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로 지금 현재 네 가지 주장에서 나눠지는데, 위에 두 가지 주장이 주의적 청구고 나머지 네 번째 주장이 예비적 청구에 들어가요, 형법상에.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개업공사 피고와 변호인 주장에서 형법 16조 법률에 처해당한다. 이 법률에 차고 형법 16조는 자기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하나여 벌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거든요. 이 주장을 이 사건에서 왜 주장을 했는지, 이 소송이라는 것은 착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소송 이기는 게 아니고 법적 대응을 잘하고 주장을 잘해야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주장은 16조 형법을 주장하는 거는 거꾸로 뒤집으면 죄는 되는데, 범죄는 되는데 내가 몰랐다. 지금 이런 주장이거든요. 이런 주장은 하지 말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비적 청구에서 세 번째가 불가분 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차와 권리금은 불가분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권리금 계약을 중개한 행위는 공익서법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되고, 공인중개사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판례는 이 중개보수를 받아도 위법행위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쳤어야 되는 게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이 예비적 청구 주장에서 지금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차라리 이렇게 주장하지 말고 공인중개사법 2조 2일호에 보면 중개행위에 대해서, 자, 중개람은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기한 임대차 옆에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한다. 이게 중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밖의 권리에 이 득실 변경에 권리금도 포함해서 해석된다. 이렇게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치는 게 이게 타당한 주장이 아닐까. 이렇게 참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공인중개사들은 다 알잖아요. 매매가 임대차 옆에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에는 우리가 법정지상권의 양도 계약도 포함되고 유치권의 양도 계약도 포함되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의 양도 계약도 포함된다. 자, 이런 게 다 포함된다. 근저당의 득실 변경도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에 포함된다 하고 여러분들은 예전에 다 배운 바가 있잖아요. 그럼 이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에 상가 권리금 계약도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에 포함되는 것으로 주장을 하고 여기에 대한 당위성의 논리성을 펼쳤어야만이 되지 않는가, 이러한 상당한 아쉬움을 이렇게 갖게 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본권 하급심 판례를 검토했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 기존의 대법원 판례가 아까도 언급했듯이 개업공사가 임대차 계약과 더불어 권리금 알선을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으로 적용을 안 하기 때문에 알아서 수수료 받으시고 32조 1항의 법정중개보수의 적용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고 받으라는 거거든요. 항상 판례 태도가 이렇게 해왔는데 이 하급심 판례에서는 대법원 판례 규정만 따와서 개업공사가 권리금 알선하는 것은, 권리금의 알선 양도계약은 중개 대상물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규정으로 획일적으로 특화해서 판례도 이 권리금의 알선 양도계약을 중개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한 거고, 자, 그래서 과연 이러한 그 해석이 과연 타당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이 판례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요. 아마 2심과 3심으로 가면 상당한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고. 자, 또 한 가지는 이제 2017년 판례에서 상가 임대차 계약과 권리금 계약이, 자, 요게 일체다. 이렇게 봤는데, 이 판례에서는 일체라고 보기는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자, 대법원 판례를 그냥 확 무너뜨리는 이런 주장으로 이렇게 펼쳐서 판례의 그 하급심 판례에 대해서는 다소 좀 무리한 해석을, 대법원 판례에 대한 무리한 해석을 하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는데 사실 이 판결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주장에 대한 내용을 보면 왠지 부동산 중개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실수를 했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약간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중개사들도 중개사라고 해서 모든 중개 대상물을 할 수는 있지만 다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전문이 있고 상가 전문이 있고 토지 전문이 있고 이렇게 다 전문이 있는데, 부동산 중개업 전문 변호사 뭐 이렇게 특화되어 있는 변호사들도 따로 있나요? 따로 있고요. 보통 이제 변호사들 보면 그 무슨 전문, 형사 전문, 가사 전문, 특허 전문, 거기에서 부동산 사건 사고 전문이 있거든요. 그렇게 있고, 공인중개사 협회에 그 고문 변호사로 올라가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부동산 전문으로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이 사건도 그 피고 개업공개사와 변호인의 이 대응이 완전히 어긋났다, 이거는 아니고요. 대응은 굉장히 잘했는데 주장에서 좀 더 적극적인 이 약간 다른 방향으로 제시하면서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이 권리금 포함이다, 이런 주장 논리를 당위성으로 펼쳤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상당히 좀 있어 보이고요. 이 사건 대응한 거 보면 부동산을 아예 모르는 이런 변호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기본적인 실력은 분명히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재 소송이 하급심인데요. 항소는 진행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왠 이대로 굳어져 버리면 안 되니까요. 그렇다면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건지, 혹시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또 공인중개사 협회가 있는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혹시 어떤 대응 같은 걸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사건은 이 사건의 당사자 패소한 피고가
2심 항소된 거로 지금 보여지고요. 2심과 3심으로 갔을 때 지금처럼 똑같은 대응을 하게 되면 결과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 2심과 3심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이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에 권리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그러한 논리와 당위성을 충분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익중개사협회는 회원이 만든 단체고 회원의 권익을 위한 보호단체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 사건의 직접 당사자가 협회가 아니기 때문에 협회가 직접적으로 사건에 개입을 해서 재판에 참가하는 재판에 참가도 제3자 참가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협회는 이 제3자 참가도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사건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고, 다음 협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개업공사들이 상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권리금 알선이 항상 따라가잖아요. 이럴 때 이 권리금의 알선이 과연 이게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이거는 협회에서 지금 추진하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조 1호를 다시 보기에는 공익증서법 2조 1호 중개를 하면 2조 1호에 제3조에 따른 중개성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가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정을 이게 입법이 되지 않으면 자꾸 사건이 또 나오고 할 거예요. 재반복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입법이 돼야 되냐면 중개람은 제3조에 따른 중개성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에 관한 임대차, 상가 권리금 계약,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방향으로 추진돼야 되지 않느냐. 자, 이게 저의 생각이고 아마 협회에서도 아마 장기적으로 회원의 권익을 위해서 이런 방향으로 아마 이 심을 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입법이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이런 사건 또 벌어지고 그러면 이건 좀 문제 소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협회에서 입법으로 추진이 되는 거 이거 기다리는 거는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릴 거는 뻔하고요. 자, 단 이제 이 사건 지금 진행되는 사건에 대법원 판례까지 나와 봐야 되고 대법원 판례는 이제 이 대법원의 대법관들이 판결하는 거니까 과연 1심 판결에 과연 헌법의 법률이 맞게 적당하느냐 이거를 관점으로 볼 것이고 판례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대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법, 법무사법도 있는데 딱 행정사법을 찍어서 행정사법 2조 1호 위반이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자, 이제 이런 걸 생각하셔야 되죠.